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프로이트의 고전적 원리, 구조적, 발생학적, 심리 경제적 관점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로이트의 구조 모델에서 자아는 육동과의 관계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자아의 역할은 원본능과 초자 그리고 외부 세계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비록 클라인이 프로이트의 구조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클라인이 말하는 자아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투쟁의 주인공으로 생각했다. 그녀에게 자아는 사랑 및 생명 본능 쪽에 가까운 것이었다. 자아는 1차적으로 생명 본능에 봉사하며 생명 본능의 동맹자로서 죽음 본능에 대항한다. 그녀는 자아가 출생 직후부터 생명 본능에 의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자아의 본성 그 자체가 그것의 기원을 드러낸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선 프로이드하고 클라인의 중요한 이론적인 차이가 또 하나 드러나죠. 프로이드는 우리는 이들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봤죠. 그리고 자아는 이들로부터 나중에 생겨난다고 봤죠. 그런데 클라인에게 있어서는 자아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아는 사랑 및 생명 본능 쪽에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자아가 출생 직후부터 생명 본능에 따라서 활동을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이미 태어날 때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래서 이들로부터 자아가 나중에 생겨난다고 하는 프로이드 이론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 처음부터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왜 자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판타지를 하려면 판타지의 주인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클라인의 이론 속에 많은 판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이 판타지가 일어나려면 그 무대에서 활동을 할 주인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 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중립적인 자아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자아가 굉장히 활동적인 자아죠. 역동적인 투쟁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 본능에 대항해서 싸우는 생명 본능의 동맹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가 힘없는 어떤 헬프리스한 존재라고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자아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이 자아는 생명 본능과 연관되어 있어서 엄청난 죽음 본능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해내는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처음부터 존재한다고 하는 이론과 자아는 처음에 우리는 그냥 이드만 가지고 태어났다가 점차적으로 자아가 생겨난다고 하는 개념은 큰 차이가 있다. 네. 클라인에 의하면 통합과 조직화를 추구하는 자아의 역할은 그것 자체가 생명 본능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자아가 사랑 및 회복과 동일한 것이 될수록 원본능은 증오의 구현체가 된다. 자아는 고통을 겪는 좋은 대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아는 자체의 파괴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대상과의 파괴를 두려워한다. 따라서 자아는 원본능을 적대시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아와 원본능을 잘 보세요. 원본능을 여기서는 죽음 본능하고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자아는 생명 본능의 대변자예요. 그런데 원본능은 죽음 본능의 대변자라고 보는다는 얘기죠. 아, 네. 그래서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이 처음부터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오의 구현체인 원본능을 사랑 본능의 구현체인 자아가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명 본능을 대변하는 이 자아 입장에서는 자아 스스로의 파괴뿐만이 아니라 모든 좋은 대상의 파괴를 두려워한다는. 그래서 아이의 세계는 클라인이 얘기했듯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처음에 있죠. 그럼 나쁜 대상,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이 완전하게 달라져 있는데 네. 자아가 좋은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가 파괴되는 것이나 좋은 대상이 파괴되는 것이 두렵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대상이 파괴될까, 자기의 내적 공격성이 자기의 좋은 대상을 파괴할까 것 같은 두려움이 뭐예요? 어떤 우울증 자리에서의 두려움이죠. 우울적 불안이죠.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의 공격성에 의해서 죽어버렸는지 아니면 앞으로 죽어버릴 건지 하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죽음 본능과 생명 본능 두 가지가 있는데 자아는 생명 본능의 입장에 있는데 또 한쪽엔 죽음 본능을 대변하는 원 본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 본능으로부터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역할을 자아가 맡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원 본능과 자아는 두 개의 실체 간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분법이죠. 우리가 선과 악이 우리한테 싸우는 것 같은 묘한 모습이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건 생물학적 개념으로 우리는 원래 원본능만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원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니. 그렇지만 자라면서 사회적인 규범에 맞추어서 이 원본능이 그대로 발현되는 경우에는 이 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아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원본능만으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원본능이 리얼리티, 현실과 적응해 나가면서 원본능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생겨나서 자아가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어떤 중재자 역할을 자아가 맡게 되는데 자아 자체는 원래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건 자기는 중재자 역할만 한다고 하는 것이 원래 자아 개념이었어요. 그렇지만 멜라니 클라인이 보는 것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에너지를 가진 자아가 있죠. 생명 본능을 대변하고 있는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충만한 자아가 있죠.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자아는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원래. 이드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 거죠. 그렇지만 여기 클라인이 봤던 이고나 아니면 캐런 호나이가 봤던 셀프도 다들 에너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캐런 호나이 같으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셀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멜라니 클라인 이 점에서도 원본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또 자아의 개념을 완전히 달리 있었죠. 원본능에는 죽음 본능이 있다고 보고 자아 자체는 생명 본능과의 동맹자다. 이런 이분법으로 갈려서 처음부터 죽음 본능과 생명 본능의 싸움을 원본능과 자아의 싸움으로 지금 바꿔놓고 있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그 클라인이 이야기한 것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자아가 본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아가 본능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그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본능이 그 죽음 본능이냐 생명 본능이냐라고 한다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능 이론을 갖다가 굳이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죽음 본능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드하고 이고가 원래는 이드에서 이고가 나왔다고 프로이드가 봤는데 이고하고 이드가 전혀 별개의 연원이 있다고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은 이 본능이라는 자체를 원본능을 갖다가 죽음 본능으로 클라인이 이야기한다면은
자아는 본능과 관련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자아는 생명 본능이 생명 본능의 대변인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자아라는 개념하고 원본능이라는 개념, 이드하고 이고의 개념 자체가 아주 혼선을 일으키죠. 근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 가면은 결국은 원본능도 자아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그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원본능의 개념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원래 에너지원은 이드에 있다고 봤었는데 자아가 아니면 셀프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벌써 이거 자체가 원본능 중에 일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개념에 혼선이 있게 마련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역동이론과 관계이론이 지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교수님. 애매하게 모호해요. 애매하고 모호해요. 그래서 그게 모호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이야기가 지금 클라인도 그렇고 페어웨어도 그렇고 자꾸 자아 자체가 본능이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를 자꾸 메시지에 드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클라인이 볼 때 유아가 선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어떤 판타지라든가 그런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우르는 그런 관점으로 정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자아가 총체적으로 그걸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 안에 어떤 지금 클라인이 얘기하고 있는 자아 속에서는 이드의 상당 부분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드하고 자아를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동이론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내적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에게 나눠진다면은 결국은 그 자아가 그 본능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자아가 분열을 이어서 이렇게 죽은 본능이냐 생명 본능이냐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초심리학으로 들어가면 이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관념론으로 가버려요, 결국은. 근데 이게 클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점 하나는 이런 초심리학적인 논의를 애매모호하게 한 대신에 이 부분은 이 본능이나 자아나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임상이론을 강화했다는 얘기예요. 임상 쪽에서 죽은 본능이나 생명 본능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쪽에서 임상적인 이해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쩌면 이번에는 더 중요했겠죠. 자기는 치료해내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이게 초심약이기 때문에. 네, 어떤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 측면이 자꾸 모래산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어떤 선생님이 유한데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그 모래성을 쌓고 두꺼비집을 쌓고 또 빼서 허물어버리고 다시 쌓고 이걸 계속 놀이를 한 거예요. 40분을. 선생님 근데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 거예요? 하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일단 어떤 그 아이 내면의 어떤 갈등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파괴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고 파괴하고 다시 만들고 뭔가를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그 아이만의 어떤 내적 작업인 것 같다 이렇게. 네, 아주 중요하죠. 네. 아까 클라인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세계는 어머니의 몸이라고 보는다는 견해도 나오죠. 근데 모래라는 게 모성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의 몸은 이게 랭귀지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정서를 표현해내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모래로서 만들어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좋은 대상일 수도 있고 나쁜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해체가 된다는 건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괴했다가 또 다시 살려내죠. 그렇죠. 그래서 살려내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죽이고 살리는 노력. 바로 그러니까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에 자기가 죽였던 대상을 살려내고자 하는 또 욕망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린 아이들의 어떤 동물의 세계 뭐 대상 그 놀잇감을 갖고 죽이고 살리는 거는 비일비재하거든요. 흔한 놀이거든요. 근데 이 삼자 안에서 그 볼 때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해야 자아가 성숙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따라가 보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뭐 이런 좀 연결이 좀 근원적인 어떤 뿌리를 하나 찾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술 치료나 놀이 치료를 여러분들이 아주 성숙하게 잘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학문적으로 잘 이해하시려면 결국은 정신분석을 적인 개념들을 클리어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을 하나의 그냥 기법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왜 그런 기법이 나왔을 것인가 하는 원초적인 질문은 결국 정신분석에서 가졌던 개념들인 거죠. 아직 미진하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만 그렇죠. 설명할 뿐, 이 연결점들 뿌리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도루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치료의 기법들, 사이코테라피들이 대부분 그 창시자는 정신분석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정신분석 전체를 다 소화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 자기가 볼 때 이게 제일 좋아. 나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람 도울 수 있다고 봐서 그 일정한 범위의 정신분석의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 학파를 설립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의 어떤 치료법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따르는 사람들은 원래 이걸 창설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설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충분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런 기법들을 개발해서 워킹을 했는데 오케이. 그 뒤에 따르는 사람은 정신분석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법만 가지고 배워버리면 사상 누각이 된다. 그게 사상 누각이라는 뿌리가 거예요. 부족해요. 예?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상 누각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모래놀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 연상인데. 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 이게 책을 읽게 되고 공부가 되는데 뭐 처음에도 몰랐지만 이번에 이 클라인 이론을 이렇게 대상관계적으로 읽다 보니까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었구나. 아무튼 참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되네요, 교수님. 그래요. 근데 클라인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만큼 정말, 어렵지만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얻을 게 많은 거죠. 클라인에 의하면 통합과 조직화를 추구하는 자아의 역할은 그것 자체가 생명 본능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자아가 사랑과 회복과 동일한 것이 될수록 원본능은 증오의 구현체가 된다. 자아는 고통을 겪는 좋은 대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므로 자아는 자체의 파괴뿐 아니라 모든 좋은 대상의 파괴를 두려워한다. 따라서 자아는 원본능을 적대시한다. 이와 같이 클라인이 욕동이론을 재정의하자 욕동구조 이론은 전면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리비도와 공격성은 구조도 방향성도 없는 에너지들이지만 그 에너지들은 외부 세계의 현실과 접촉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동기적으로 중립적이면서 현실지향적인 자아를 필요로 한다. 프로이트에게 인간의 가장 근원적 갈등은 욕동 만족과 사회의 현실적 요구들 사이에 일어난다. 클라인에게 있어서 리비도와 공격성은 개인적이고 구조화된 열정으로서 본래 외부 세계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내어있지 않은 에너지의 원본능과 중립적 중재자인 자아라는 프로이트의 구별은 더 이상 그녀의 이론 체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클라인의 지금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드하고 이거를 구별해낼 수 없다는 얘기죠. 프로이드식의 그런 구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클라인에게 인간 경험의 중심적 갈등은 사랑과 증오, 타자를 보존하려는 호의와 타자를 파괴하려는 악 사이에 있다. 라고 봤습니다. 사랑과 증오는 이미 대상관계 안에 있으며
사회적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원본능과 자아 사이의 부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에 따라 클라인은 사랑과 증오를 가장 근본적인 갈등 세력으로 부각시켰다. 그녀에 따르면 원본능은 증오를, 자아는 사랑을 나타낸다. 그녀는 이와 같이 프로이트의 구조적 개념을 수정했다. 욕동에 대한 그녀의 개념이 달라지자 그녀의 발달 이론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클라인은 심리성적 단계들이 일정한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계들이 중복되고 서로 융합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스테이지, 단계라는 용어 대신 불안과 방어 유형들을 암시하는 자리, 포지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자리들은 경험을 조직화하는 서로 다른 유형들을 나타내며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증오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사랑과 증오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우울 자리에서 사랑과 증오는 하나로 연합된다. 자리라는 개념의 전환은 욕동을 관계적 유형으로 새롭게 정의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역동 구조 이론과 관계 구조 이론이라는 큰 틀로 나눌 때 문제는 역동 속에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역동 속에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버리니까 어때요? 이 이론은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은 역동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이런 지점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왜 이런 지점이 생겼을까 한다면 초심리학적인 원인들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정신분석 소사이어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들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프로이드를 떠나서는 설 수 없었던 이런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 프로이드의 주장했던 역동 구조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실제 전혀 다른 관계적인 이론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 천재예요. 프로이드에 쫓겨나지 않으면서도 프로이드하고 전혀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죠. 그래서 천재적인 분석가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가는데 오늘 하고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윤곽으로 관계적 이론이다, 역동 이론이라고 큰 구조 속에서 멜라니 클라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 큰 픽처를 봤어요. 또 둘째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가 멜라니 클라인을 공부하겠지만 이 한 챕터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계속 좀 반복해서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를 이렇게 펴가면서 읽을 땐 머리에 쏙쏙 들어왔는데 다시 이거를 읽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모래놀이 치료도 하고 그림 치료도 하면서 같이 정신분석을 연결하는데 어떤 일인지 아무튼 상자를 해석하거나 보는 관점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게 저의 요즘 느낌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자하면서 유아가 신체의 각 부분의 기능, 신체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원시적 문법적 기표들을 표현한 배변할 이러한 니비에르가 표현한 신체적 무기의 목록들을 바라보면서 놀이가 이렇게 구현되는 것들, 그동안 내가 겪었던 그 아이들과의 놀이 과정을 목격했던 이런 게 막 완전히 이게 정서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무엇 때문에 왔고 하지만 결국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이 유아기에 부착된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분의 2가 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혼란스러운 게요. 네. 내가 너무 이론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건지,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건지. 제가 그거가 요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요.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특성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시간을 이용해서 이 초기 유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이 사람들의 자아가 형성되고 한 개인의 자아가 형성되고 마음이 태어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게 큰 어떤 공부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실제 임상 경험이 많으시니까 특히 멜라니 클라인으로부터 놀이치료가 시작이 된 거니까 놀이치료를 이해하시려면 멜라니 클라인을 이해하지 않고는 멜라니 클라인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의 놀이치료나 놀이치료 특히 모래놀이나 뭐 어떤 형식의 플레이 테라피나 다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 정신분석적인 인사이트가 그 속에 함께 있어야만 그런 치료법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늘 힘들었던 게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동의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이 멜라니 클라인의 주장을 들으면서 그 한 사람의 이론을 이렇게 보완해서 새롭고 더 깊은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그 이드나 이고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명화돼서 우리가 잴 수가 없고 그물볼 수 없는 부분인 부분이 제가 늘 이해하면서 답답하고 나만 이해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 속에서 원래 이런 원리를 발견하고 이야기하신 분들 또한 정해진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많이 위로가 되고 재밌습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초심리학에 빠져버리면 정신분석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분석을 하는 것은 실제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건데 초심리학에 너무 가버리면 너무 이론적인 거 실제 이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이 도구 자체를 절대시해버리게 되면 현상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드 이고가 실제적인 어떤 것이냐 하는 이건 하나의 퍼셉션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이해할 것인가 하나의 도구인데 그 도구를 어떤 사람은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낫이 아니고 칼 비슷한 걸 가지고 추수에 나서는 사람도 있고 곡괭이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수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구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도구만 가지고 모든 경우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무리일 수 있겠고 그래서 또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경우마다 도구를 하나씩 만들려고 한다면 이건 너무 또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도구를 계속 생산해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하나의 도구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더 연마할 것인가는 별개겠죠.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다야 다른 사람 도구는 다 틀렸어라고 하는 것은 또 무리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이죠. 우리 강 목사님 마지막 잠깐 나눔 주시죠. 이 과정이 프로이트부터 정신분석이 되었다고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을 갖다가 심리적으로 분리시켜보고 인간을 이해했다면은 클라인은 다시 이걸 통합의 과정으로 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좋아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처음에는 뭐 이런지 저런지 하다가 마지막에 계속 느껴지는 것이 클라인이 지금 본능을 자아로 통합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은 오늘 발전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사랑과 증오는 하나로 연합된다 이 말 나오니까 나올 게 나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 책을 쓴 저자의 의도에 따라 간 건지 아니면 클라인을 이해해 나가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 분열이라는 것에서 나눠져 있던 것에서 이제는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면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 현대 정신분석에서도 이제 그 갈등 이론에서도 나눠진 자아를 통합해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다면은 클라인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첫 번째 시작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안에는 죽음 본능이나 뭐 생명 본능이나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결국은 통합된 하나로서의 인간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은 갈등하고 있는 인간의 그 모습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계속 클라인의 이야기가 뭐랄까 우월적 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통합으로 나가는 분열을 할 때 어쩌면 유아적인 마음이라 그러면 연합해서 통합되는 것은 성숙한 어른의 자리이고 우월적 자리로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패러노이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는 게 꼭 유아적 자리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는 또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울적 자리에 갔다가 다시 또 편집 분열적 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 레벨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편집 분열적으로 이분법으로 분해하지 않으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일단 클리어하게 선함을 깊이 이해하려면 악함을 이해해야 선함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결국 일단은 클리어하게 섞이지 않은 모습으로 분해를 해야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통합해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가는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변증법적으로 어쩔 때는 통합하고 어쩔 때는 다시 분열시켜서 우리 삶을 갈 수밖에 없다. 분열과 통합이 반복돼 나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울 때도 미분이 있고 적분이 있죠. 나누는 것과 합치는 것이 항상 같이 있어야 우리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열과 통합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도 보면 천지창조도 이게 원래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생각나가지고 혼돈에서 분해에서 통합으로 이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통합이라는 자체는 혼돈 상태에서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을 분해를 일단 했지만 분해가 목표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재통합하는 것이 말하는 과정에서 가장 성숙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교수님 되게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해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담자의 어떤 마음의 상태나 어떤 자기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 편집 분열과 우울 자리를 연결해서 보는 게 사실은 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겪은 그 일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남편이 회식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누라는 화가 났겠죠. 하루 종일 애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미안해.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그동안 오늘 힘들었지? 이러면서 용서를 빌어요. 그거는 이제 우울적 자리죠. 예, 그렇죠. 자신의 좋은 점과 좀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근데 부인이 씨름해갖고 반응을 안 하고 무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소리를 꽉 지르면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도 한다고 밖에서 돈 벌고 사회생활 하느라고 술 마신 거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 이렇게 이제 부정적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A4 용지에 양면이 있잖아요. 예. 앞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앞뒤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두 번째는 앞면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너도 좀 풀어 이러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많죠? 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나한테 저렇게 했어. 글쎄 나한테 이러는 거 있지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어떤 내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근데 내가 준 영향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나의 주장만 하면 이게 편집분열적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 그 사람도 이래서 이랬겠지 하고 이해하면 우울적 자리로 가는 거고. 그렇죠. 저는 예. 사실 그렇게 보네요.